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용진이고요. 옆에 있는 이 친구는 2주 전부터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김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김태현 기자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사인데 왜 이렇게 웃기지? 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웃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글쎄 네가 웃긴 거니?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일주일이 요즘 참 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주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자 생활이 이제 20년입니다만 상상조차 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김태현 기자 이번 올해까지 기자 생활이 얼마나 됐죠? 되게 짧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2년 차입니다. 네, 아직 햇병아리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등치는 커 보이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 동생쯤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얘 아직 저 아들뻘이야, 아들. 네. 어쨌거나 우리 김태현 기자는 아직 2년이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저 역시도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기가 찹니다. 첫 번째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 혹시 구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악이요? 네, 구악 기자.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옛날 저보다도 선배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구악 기자라고 불리는데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을 한다든지 권력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구악 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런 구악 기자들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채널 A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 취재원을 협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널 A 이모 기자가 자신이 현직 모 검사장, 아주 유력한 검사장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한테 취재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당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례입니다. 협박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들으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네네. 신라젠의 대표라고 하는 이철 씨입니다. 지금 현재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이분이 이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그 복역을 하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로 신라젠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투자금 모집 등의 혐의로 이제 징역을 선고받은 건데요.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채널 A 기자가 강력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까지 다칠 수 있다라는 워딩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사실을 보면은 사실을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을 조금 조작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어쨌든 간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런 그쵸. 식의 주제였죠.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우리가 보통 신라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밸류 인베스트먼트 VIK라고 하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네. VIK인데 이 VIK가 신라젠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VIK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징역 14년을 받은 거고 그렇죠. 지금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라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게 항암제인가요? 새로운 신약 개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투자도 많이 끌어모았고. 그렇죠. 그런데 임상 실험을 하다가 중간에 엎어집니다. 네. 자, 근데 엎어지기 직전에 이 VIK를 비롯한 이 신라젠의 주요 주주들이 이것들 싹 팔아버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라고 해서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신라젠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인보사 사건이 터졌을 때 취재를 조금 했었는데요. 일명 돈놀이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빼야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보가 쑥 투자한 사람들한테 싹 돌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돈이 쭉 빠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이 정확하게 3상이라고 그러죠. 임상실험, 네네. 세 번째 임상실험이 중단된 것이 작년 여름인데요. 이 신라젠이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돈 것은 작년 초부터 이미 돌았어요. 그래서 그쵸. 돈을 뺀 사람은 싹 뺐거든요. 거기서 연구를 했던 한 박사분이 계신데, 연구원분이 계신데, 그분이 법원에 나와가지고요. 한번 이거는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실험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아하, 그렇군요. 자, 바로 이것을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이 채널A 기자가 파고든 겁니다. 이 수사가 더 진행되면은 이철 씨 당신은 완전히 거덜난다. 거덜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 가족들까지 전부 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미 당신 이 VIK와 관련해 가지고 억울하지 않느냐. 유시민이라든지 현 여권사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당신만 꼭 잡혔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한테 싹 협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찰한테 말 잘해가지고 선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적어도 당신 가족들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편지가 2번, 3번이 가는데 거기에서 신라젠 사건을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신라젠에 연루된 유시민 작가와 그리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명부를 달라라는 게 이분의 취재 의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는 얘기는 뭐 신라젠의 어떤 내용인 것이 아니라 신라젠이라든지 뭐 VIK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쵸. 혹은 그 밖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 명부를 넘겨달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먼저 유시민을 쳐주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그리고 당신한테도 유리한 그 생각이, 그러니까 검찰이 당신을 유리하게 봐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직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한테 이거는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른 언론사는 못 해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특히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랑 접촉하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까지. 네. 그런데 그런 언론하고 접촉해봤자 괜히 수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검찰이 이철 쳐버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접촉하지 마라. 그렇죠. 같죠. 그리고 이제 엊그제 보도가 될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채널A의 기자 한 명이 간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동석한 기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채널A가 저게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채널A 법조팀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이모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채널A 법조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또 다른 기자가 동석했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철 대표 측에서 이런저런 편지가 오고 당신들 뭐 봐줄 수도 있고 뭐 강그람 가족들이 다치고 우리는 뭐 검사장과 가깝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직접 만나죠. 만나서 그 검사장이 이 검사장이냐, 뭐 윤석열 총장과 제일 가깝다는 검사장이 이 검사장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 검사장 맞아요? 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맞았고, 그래서 한 번 더 그 이모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그 검사, 그 검사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기자가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줘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네. 좀 나름 좀 준비가 치밀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기 전에 검사장급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측근들의 이름을 목소리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네네.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다 확인했다, 목소리를.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분 말로는 그래요. PD 수첩에 나와 있는 네. 그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 차례 들었다. 미리 사전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서 들었더니 그 목소리가 맞더라. 그렇죠. 이 PD 수첩에 갖고 있는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재관 기자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지 정재관이? 진짜. 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수사 방식, 이런 취재 방식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이렇게 검찰하고 우연찮게 협업을 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없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7, 8년 전쯤인데 당시에 제가
홈쇼핑 비리 관련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기사 첫 번째 기사 딱 나가니까 모 검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더니 막 기사 잘 봤습니다. 막 이러더니 실은 내가 그걸 수사하고 있는데 같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가지고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 좀 넘겨줄 수 있느냐. 그래서 공짜로 맨입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이 자기가 수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 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보통 아마 기자들 중에서 취재 좀 세게 했다는 기자들은 한두 번쯤 겪어봤던 일일 겁니다. 너도 앞으로 겪게 될 거야.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해. 네.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바로 그 검사랑 너무 친하다. 지금 내가 그 검사랑 같이 취재하고 있다. 그 사람은 수사, 나는 취재.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면 당신 처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내가 검사장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날짜도 뭐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자라고 보기보다는 법조 브로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직접 뭐 플리바게닝을 해줄 수도 없고 플리바게닝은 불법이고 내가 직접 뭐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유도는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검찰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성공 사례도 있다. 그렇죠. 이건 변호사법 위반 같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공 사례도 막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공 사례를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형 받은 적 있다고. 구형까지는 자기들이 이끌어냈다. 그렇죠. 그 편지 내용을 이제 MBC에서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보니까 자기가 검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구형에 반영이 된 적이 있다라고 그 허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이걸 허세라고 봐야 되나. 정말 참 당황스러워요. 근데 군데군데 보면 확실히 협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땡땡땡 씨가 현재 대표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으며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명부도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취재와 보도로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까지만 해도 좀 다행이었어. 취재와 보도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겠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언론사를 통해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변호인들, 고액 변호인들을 고용했겠지만 결과는 참담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다 변호인들한테 공사를 당한 거다. 그 전략들 모두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언론사 한 곳을 잘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상세한 코치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사 방향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철 대표가 심경 고백을 했다. 그리고 중형이 확정된 만큼 어느 정도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사를 이제 벌써 한 2번, 3번 나누고 그리고 정관계 관여 의혹을 밝혔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강조했다. 이런 부분을 자, 그 다음 내용이 더 황당해요. 대표님의 신경이 충분히 전달되면서 카드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검찰에 충분히 협조한다는 걸 대외에 알릴 명분이 될 거고요. 이 카드는 한꺼번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50%만 먼저 알리고 나머지는 검찰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쪽집게인데요. 기자가 그런데 이래요. 또 저는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요. 자기도 자기가 로비스트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나 보네요. 그랬던 거죠. 이제 찔리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자기는 검찰과 손잡고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이철이라는 사람이 억울해하고 있다.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가족들까지 실형을 살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날짜를 특정해 줍니다. 네. 3월 중순까지 15일 남았다고. 그 안에 생각을 마무리하라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라젠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 내부의 사람들과 상세한 수사 내용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글쎄 이 정도면은 거의 그 검찰 검언 유착이 아니라 검언 동체, 검언 일체 수준이라고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철 대표가 MBC에 제보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철 대표가 이제 최근 검찰 조사 당시에 그 검사들이 물어본 내용과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이 기자가 말한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만나가지고 3월 중순에 처음 소환이 될 거고, 뭐, 그 다음에 그 수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6명 투입이 됐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그 직원들이 소환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그 시간, 그 시점에 소환이 됐고, 2개 그 수사팀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검사는 최소한 6명 이상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 당시에 그러니까 조사 당시에 물어본 내용을 보면은 특정 누군가를 이제 정말로 특정을 해놓고 이 사람한테 돈이 흘러갔는지 아닌지를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듯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야, 검찰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검찰이 이 기자한테 프로젝트를 줬나? 하청을 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은 조국 정경심 교수님 사건 때 김경록 씨를 KBS가 단독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 조사와 조사 사이에 인터뷰 내용을 넣어놓고 그 김경록 씨가 당시에 밝혔던 내용이 그 조사 당시에 나왔던 내용을 또 물어보는 것 같다. 조사한 내용을 인터뷰 때 물어보고 인터뷰 때 한 내용이 다시 조사에서 나오고. 네. 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기자단 자체에도 이게 이런 문제들이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래서 되나?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사실 과거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무용담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쵸. 그런데 이게 진짜일 거라고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 KBS 사태 때는 KBS가 문제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채널A 기자 한 명이 문제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기자 한 명이 더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채널A 전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검찰 기자단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가 의혹이. 전부 다 하지는 않았을 건데 유력 언론사들은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 너 여기서 이래. 나 찍히는 거 못 봤니? 너? 너도 찍히고 싶니? 저는 이미 찍혀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이 김태형 기자가 등치로 사실 좀 많이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그 법조 기자단 애들이 좀 이렇게 텃세를 부린다 그러면 이 얼굴로 인상을 그립니다. 네. 그러면은 예, 찍혔겠다. 찍혀 있겠죠.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채널A의 취재 방식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잠시 마치고요. 다음은 이 사람들이 정말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했었던 것인지 그쵸. 아니면 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채널A 기자가 남긴 뭐 녹취록이라든지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 채널A가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시민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유시민이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돈 받은 거 얼마 받았냐 자꾸 물어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채널A가 유시민을 겨냥했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렇죠. 편지를 3번 보내는데 그 편지 보낼 때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왜 강연료를 받았는지 그걸 여러 차례 캐묻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혹시 주식을 갖고 있는지, 투자를 한 건 아닌지. 네,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A가 유시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은 진짜로 검찰도 겨냥을 했었느냐는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이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으로 취재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사실 뭐 요거랑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조국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도 갑자기 유시민 전 장관 이름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성해 전 총장이 유시민이 시나리오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꾸 요 비슷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유시민 장관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철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경환 전 장관이 거액을 그쵸.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채널A 기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찬이다.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유시민을 수사하는 중에 불공정 수사 논란이 나오면은 그때 끼워 넣겠다. 그러니까 이 채널A 기자가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써놨냐면요. 자기는 촛불도 들었고 공정한 사람이고 TV조선이나 조선일보처럼 극우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도 까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예. 참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 무렵에 검찰이 유시민 장관을 겨냥을 했었느냐? 그렇죠. 그때가 이제 올해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알릴레오에서 말씀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그 유시민 본인의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털어봤다라는 것과 예, 그 무렵이잖아요. 예, 그 시기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도 이제 유시민 계좌를 뭐 털었네 말았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이 뭐 공개를 해라 경찰이 공개를 해라 누가 했네 말았네 예전 말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님 통일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얘기한 바로는 그 법적으로 계좌를 열어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연락을 해봤는데 검찰 빼고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분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노무현 재단이 현재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참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긁고 들어간다면 괜히 좋은 일을 하려다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사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슈의 중심이긴 했어요. 그렇죠. 검찰을 계속 조업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했다는 뭐 이런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눈엣가시였죠. 네. 사실 검찰이 쿠데타를 했다, 뭐 쿠데타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말을 처음 한 것도 유시민 이사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가장 아픈 사람, 눈에 가시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가장 아픈 부분이 이 조국 대전에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그러니까 트위터나 SNS를 보면은 이전까지는 기사들이 나오는 대로 따라가시던 분들도 한 번쯤 다시 의심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뭐 여담입니다만 이때 유시민 이사장께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다가 저도 말려 들어갔죠. 그 얘기는 편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설이죠. 네. 전설이라니 악몽이야 악몽. 잊어야 되는 전설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신라젠과 관련된 이 수사가 왜 하필 이때쯤 시작됐느냐도 의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라젠과 관련된 의심이 나온 거는 좀 오래됐어요. 재작년에도 이미 좀 나왔고 작년에 처음 이렇게 이 실험이 좀 이상하다. 임상 실험이 좀 엎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 엎어질 것 같은 이 실험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연관돼 있고 누가 연관돼 있고 이런 소문이 증권가 찌라시로 돌았어요. 돌기는. 계속 쭉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 찌라시만 있거든. 정말로 의혹 정도죠.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뭐 기사화된다거나 그 검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극우 유튜버들이 막 떠들 수 있는 뭐 신의 한 수인지 뭐 이런 데서 그냥 막 떠드는 그런 수준밖에 없었거든요. 극우 유튜버들이 또 유시민 유시민 이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관련돼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검찰도 뭐 쌩까고 그쵸.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뭐라도 해볼 텐데 그렇죠. 그냥 유시민 이사장이 거기에 강연을 갔더라. 이거밖에 없거든. 그렇죠. 강연을 갔다. 그리고 그 핵심 멤버들이 노무현, 그러니까 노사모 관련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거 의혹들 정도만 있지 더 파헤쳐진 게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이철 대표가 앞장서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기 이제 노사모 출신들이 꽤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권 핵심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또는 이래저래 연루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혹은 좀 뒷배를 봐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이 있었어요. 의혹이라기보다 추정. 가능하지 않겠어? 그러지 않았겠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행태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런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김태현 기자 어디 가서 사고 치면은 장영진이 시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을. 네. 예, 이런 의심을 그냥 제가 받는 거예요. 네. 억울하게. 네, 저는 잘하라고.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잘하라고.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찌라시가 사실처럼 보도되기 알려지기 시작한 이건 바로 이 검찰이 여기 수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막 채널A를 비롯한 뭐 종편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마침내 이것이 그 정권형 비리,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또 갑자기 그러죠. 우리 라임 사태 또는 이 신라진 사태 이거 수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남부지검에 검사 좀 더 보내줘.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죠. 딱 한 이 시점이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검찰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유시민 이사장을 공격하고 싶어 했던 건 분명하고 실제로 공격을 하려고 이것저것 뒷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높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채널A랑 검찰이 이렇게 유착이 됐다는 의심이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실마리는 없었고 그리고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이나 그리고 여권 관계자들 잡아놓고 싶은데 사실은 잡아낼 건덕지가 없으니 그 약간 뭐랄까 대행사처럼 기자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내려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사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기자가 대신 불법을 좀 저질러라. 그렇죠. 기자는 봐줄 거야.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자가 합법과 불법을 좀 넘나드는 짓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채널A가 해명을 하면서 조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보도를 한 저희가 궁금하다라고 오히려 MBC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명을 듣다 보면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제 의심이 남아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다는 거는 녹취 파일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 말로 싸울 게 아니라 그걸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검사장이 등장하는 녹취 파일 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뭐 우리 이거 이렇게 했다라 공개하면 돼요. MBC 측이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그 당시 자기들이 입수하고 있는 편지들을 모두 싹 공개해버렸더라고요. 다 공개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채널A 쪽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검찰과 언론의 표적이 됐던 유시민 이사장 별로 겁을 안 내고 있어요. 차반 뭐 할 테면 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덤벼봐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재밌어하는 듯한 신난다 이런 놀이판을 앞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예, 유시민 이사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래. 진짜야. 자백했어 나한테. 그 얘기가 사모님이 제일 무섭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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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장가 가봐야. 네. 자,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채널A 이모 기자의 협박 취재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검언 유착, 말로만 듣던 검언 유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거기 내부자들이 보면 기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한 기자가 또 그런 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뭐 회나 뭐 이런 걸 사주면서 김프로 한마디 해봐. 에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 아니 거의 일체화된, 거의 한 몸과 다름없는 이런 관계가 결국에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모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모 기자가 이철 대표를 뭐 협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검찰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게 피의사실 공표나 유포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유가 아니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채널A 기자가 얘기한 거 보면 상세한 일정까지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검에서 들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검사장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녹취록에 나오는 검사를 누구라고 지칭을 하면서도 녹취록을 녹음 파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보여서. 예, 네. 그 녹음 파일, 아니 녹취죠. 네, 녹취록에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언론이 먼저 해주면 좋지. 그쵸. 예, 언론이 먼저 해주면 좋고 먼저 한번 만나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게 아니면 거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기자가 네. 이 피의자를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요 내용을 딱 보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전에는 얼마나 이렇게 해왔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이전까지 돌아갈 것도 없고요. 이게 이 채널 A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게 또 하나 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진혜원 검사님이 그걸 폭로를 한 건데요. 예, 대구지검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죠.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 그 경향신문의 유모 기자랑 한 내용을 전화 통화한 내용들. 근데 이게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한 번 전화가 왔다가 다시 한 번 전화를 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게 뭐냐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답을 제대로 못 하는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유모 기자가 이 진혜원 검사한테 대검에서 감찰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 검사가 금시초문이고 난 지금 들었는데 기자님은 누구한테서 들었느냐라고 계속 캐묻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감찰한다는 거냐? 라고 자꾸 물어요. 그런데 이 유모 기자가 끝까지 대답하지 않다가 갑자기 할 말 없습니다 하면서 끊어버립니다. 이게 보면은 그 녹취록 파일에 그 다시 진혜원 검사님이 다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조금 명확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내가 녹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는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네, 뭐 녹취록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전체가 3페이지로 돼 있는데 예, 이제 한 페이지가 없죠. 일단 1번 페이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아니요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여기 문이라고 돼 있는 게 진혜원 검사님이고요. 답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유모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해주셔도 되잖아요 라는 부분이 아까는 어떤 말을 했었다라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진혜원 검사가 그럼 일단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기자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지금 대검에서 감찰 중인 사안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누군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유모 기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관계자한테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아니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녹음을 따라한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을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찰 관련해서 전화 왔다고 말씀하시면 알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야,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감찰은 이 검찰의 이런 활동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보도가 다 된 경우에도 확인을 요구하면은 감찰 관련된 부분은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감봉 뭐 1개월 뭐 이런 정도만 네, 결론만 얘기해 네. 줘요. 근데 이렇게 내부적인 것까지 세세한 얘기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기자가 취재에 나섰다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경고 사인 한번 보내줘봐 라는 식의 그쵸. 무슨 얘기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얘한테 기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말하기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감찰 담당관보다는 기자는 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들어와봐
이런 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진해영 검사님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검찰에 뼈를 때리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런 걸로 감찰이 됐을 거로 좀 보여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감찰이 됐어도 뭐 검사의 품위 유지, 뭐 손상, 뭐 이런 거 정도로 감찰이 됐을 건데 그게 어쨌든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본인한테 감찰하는 사실을 안 알렸어도 이 부분은 그 제보한 사람이 잘못됐거나 혹은 이 사람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안 하죠. 저도 뭐 여러 차례 뭐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10년 넘게 법조를 출입했습니다만 감찰 관련된 부분은 잘 공개 안 합니다. 최종적인 부분, 최종적으로 이거는 수사에 넘겨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공개를 하거나 그렇죠. 결론에 우리가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할 때 결과만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감찰 내용을 감찰에 착수했다는 부분을 공개했다. 야, 이거는 웬만큼 유착돼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그럼 진해영 검사님이 감찰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게 기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르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해영 검사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가 진해영 검사로부터 뭔가 진술, 자백 같은 걸 받아내려고 했던 건지 하여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 유모 기자가 유명한 단독 기자 아닙니까? 예. 저희가 유모 기자라고 해놨는데 여기 이름이 공개돼 있네요. 요거 이름은 좀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SNS 다 나왔어. 여하튼 우리 입으로 안 하면 네. 돼요. 네, 어쨌거나. 근데 유모 기자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단독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단독 그쵸. 기사를 이렇게 모아놓은 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유모 기자랑 그리고 앞에 나왔던 채널A 기자, 이모 기자. 이모 기자가 얘기했던 그 검사장이 동일 인물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친한.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유모 기자가 항상 취재를 할 때 보면은 뭐 검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나온 뭐 고성이라던가 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만 있는데 불려서 검사들만 있는데 불려가고 항명 사태를 그렇지. 보단다던가 예, 예. 뭐 그 그런 일들이 유명한 있더라고요. 일이 있었죠. 네. 검사들만 다 있는데 유독 이 한두 기자가 있어가지고 그쵸. 그 장면을 그 특이한 장면을 항면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을 봤다던가. 굉장한 특종이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있는 줄 알고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뭐 미리 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 특검을 할 때 사실은 그 검사들과 기자들이 너무 친한 거 아니냐라는 좀 약간 얘기도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 이런 일이 터질까 생각을 했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아까 이모 기자도 그렇고 이번에 경향신문 유모 기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자리에 뭐 동석했다는 또 다른 기자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 그쵸.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선배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출입처, 그러니까 특히 검사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기자들이 당연히 약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싫겠지. 그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내 목숨줄은 안전하잖아.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넌 뭐 했니 그동안? 검사 하나 좀 꼬셔놓지 왜? 뭐 했니? 저는 그 땀내 나는 외곽 취재를 하느라 예, 땀내 나는 외곽 취재야. 뭐, 네. 넌 그냥 너 땀내 나 이 자식아. 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과연 누구냐? 채널A에 등장하는 그 검사장 누구냐? 녹취록의 주인공이 누구냐? 채널A 기자가 그 제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사람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은 사실 윤대진 검사장, 네. 예, 동생이라고 하죠. 네. 소윤이라고 하는 그쵸, 윤대진 그쵸. 검사장, 그 다음에 윤석열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이 두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윤석열의 동생이라고 그쵸. 하는 윤대진, 윤석열의 후계자라고 하는 한동훈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일까? 이 제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좀 미리 듣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목소리가 좀 가늘고 갸냘픈 듯. 예, 네. 뭐 좀 젊은 목소리라는 네. 얘기를 하여튼 가는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들으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목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PD 수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D 수첩을 몇 번 듣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사람의 목소리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윤대진 검사장 목소리가 좀 굵어요. 걸걸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윤대진 검사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한동훈 검사 그때는 부장검사님이셨죠. 네. 그때는 그 국정감사 때 가가지고 약간 누구지 할 정도로 특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렇죠. 한동훈 검사는 목소리가 일단 굵지는 않아요. 일단. 네. 그래서 아마 이 이모 기자가 말하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모 기자가 말하는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네. 예, 한동훈 검사장은 바로 이분이죠. 예. 상당히 샤프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키도 조금 커요. 키도 한 제가 알기로는 1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옷도 보면 상당히 센스 있게 입어요. 그래서 약간 패셔너블한 그런 친구인데 이 넥타이도 보세요. 이게 보통 검사들이 매는 넥타이가 아니죠. 조금. 예, 이런 정도인데 근데 검사장이라고 지명은 돼 있는데 그 한동훈 이제 대구 부산고검 차장검사 예. 그 직위가 그 검사장급이 되는 건가요? 검사장이에요. 아, 원래 네.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는 검사장급이 갑니다. 네. 네, 차장검사라고 해서 차장인 줄 알았니? 딱 그 검사장급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했니 너 지금까지? 뭐 했니? 공부하겠습니다. 네. 진짜. 예, 이 차장검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 차장검사라고 해도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장은 차장검사는 검사장급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 이전에는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반부패부장은 대검의 부장검사는 또 검사장이에요. 그 부장인 줄 알았니? 네, 어렵네요. 진짜. 저는 사실 알고 있죠. 저는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모르는 쪽 연기를 조금 한 거죠. 인턴 직원이 모를까봐.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이 네. 이런 문자라든지 녹취록을 만든 적이 없다. 자기는 이렇게 전화를 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그 한동훈 이제 검사장도 그렇게 부정을 하고 그리고 MBC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했다면 사실은 채널A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한동훈 검사장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닐 가능성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시기가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에 개입할 시기는 또 아니야. 아시다시피.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으로 자천된 게 1월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편지를 보낸 거는 2월이고 검사장의 녹취를 들었다고 하는 건 3월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했다면 글쎄요,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일 가능성이 좀 낮아요, 사실은.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기자가 사실은 다른 건으로 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그렇게 허세를 부렸다면 또 가능한 부분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기자라는 측면이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나쁜 일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죠.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를 가지고 검사 장급 누군가를 가지고 그 취재원을 협박해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한 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진짜 문제가 될 거 봐. 진짜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한편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검사장이 맞을 거야. 녹취록은 한동훈이 아닐 수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 높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의 중요한 빨대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법조계 관계자는 엊그저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널A 법조팀장이 이 한동훈 검사장을 빨대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많이 샜다.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네. 누구 말이냐 그러니까 이름은 잘 모른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채널A 법조팀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그 작년에 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정경심 교수 기소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친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기소건은 사실 그날 밤에 갑자기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뭐 한동훈 검사장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적어도 검찰 수뇌부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는 분명한 거 아니야?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지. 네, 상세한 내용, 수사 상황이나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검사장이나 뭐 누구를 알지 않는다면 평검사를 대상으로는 이 수사 일정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이잖아. 그렇죠. 장관을 기소를 하는데 그거를 평검사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딱 이게 이 사건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유착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또 아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더 이 수사라든지 뭐 감찰이든지 법무부에서 감찰한다고 그러죠? 아직 그 오보라고 합니다. 감찰은 아직 안 들어갔다. 감찰 아직 안 들어갔다? 네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는? 그러니까 아까 취재를 하니까요. 1차 감찰권은 대검에서 있어서요. 대검이 감찰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해야지. 근데 2차부터는 그럼 1차 감찰이 아니라 1차 증거인멸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걱정스러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걱정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 뭐 감찰 곧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뭐 채널A 측도 뭐 나름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 이제 의혹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뭐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이렇게 의혹이 있다,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의심이 모두 틀린 것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그때 했던 거 제가 틀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네요. 제 딴엔 합리적인 의심은 한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다음 소식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채널A와 한모 검사장 얘기만 많이 했는데 예. 이제는 자 우리 동양대 표창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30일인가요? 네, 예. 30일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아주 엄청난 분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스모킹건 중에 하나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검찰이 이제 기소할 때는 이 최 전 총장의 그 말과 그리고 동양대 컴퓨터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이 두 대를 가지고 그 굉장한 범죄를 발견했다는 듯이 그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최성해 총장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조민양,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양한테 수여된 표창장은 동양대가 쓰는 양식이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생년월 이런 거 들어가 보니까 엉터리야 엉터리. 그리고 상장 번호에 웬 어학교육원 이런 건 없어. 그리고 최우수 봉사상이라니 이게 다 엉터리야 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바로 그래서 이게 위조다 라고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표창장이 그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었는데 나갔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다 좋은데 위조를 했다는 그 원본 위조본은 그럼 찾았어요? 라고 했더니 위조본 원본은 없지만 위조가 되는 각 단계별의 그 상황이 담긴 파일을 우리가 갖고 있다. 네. 그게 어디 있었다?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었습니다. 예. 자, 이 두 가지가 스모킹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모킹건이 바로 이번 월요일까지 모두 개박살이 났습니다. 누구면 요즘 친구들 쓰는 말로 치니까 개발렸다고 그러더만. 개발렸죠. 네. 그러니까 최 전 총장이 나와가지고 그 검찰 측 주신문에서는 그 이전에 검찰이 주장해왔던 그리고 언론 보도와 같은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인 측 주신문으로 넘어가니까요. 그 새로운 이제 봉사상
표창장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과 일련 번호가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창장 이름은 최우수 봉사상입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이런 겁니다. 최우수 봉사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최우수 노력상이에요. 최우수 봉사상은 또 그럴듯한데 최우수 노력상은 또 뭐니? 이게 뭔가요? 노력이면 노력이지 최우수 노력은 또 뭐냐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성명이 기재된 그 학생들한테 그 제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검찰과 최성해 전 총장 측은 이게 뭐랄까 잘못된 상장이다라고 또 주장을 네. 하더라고요. 자, 이 상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표창장 용지에 그 프린트 되기 전에 기본적인 한글 파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표창장 용지를 인쇄를 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표창장으로 나가기 전에 기본 만들기 위한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 성명 옆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고 까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이름이 가고 그 옆에 생년월일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뭐 생년월일 들어가고 뭐 어학교육원 뭐 여기 들어있돼 있죠. 어학교육원 이렇게 번호가 쓰인 거는 엉터리다라고 했지만 엉터리가 여기 또 있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전까지는 자신의 결재가 없는 상장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이게 부총장의 결재를 받고도 총장한테 보고가 안 된 채 발급될 수도 있다라고 자기가 실토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법정에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죠. 계속 횡성을 수술하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날 재판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밝혀졌는데요. 이전에 그 최성해 전 총장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났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가짜 뉴스고 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들이 모두 이제 웃긴 말인 무색해집니다. 그 얘기 우리 다음에 다시 계속 네네네. 하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최성해 총장이 횡설수설함으로써 최성해 총장이라는 스모킹 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동양대 네. 강사실에 있던 컴퓨터가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단으로 확보된 것이었다. 그렇죠. 라는 상황이 확인이 됐죠. 네. 그러니까 강사 휴게실에서 확보된 컴퓨터인데요. 이 강사 휴게실이 정경심 교수님의 연구실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은 곳인데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그 검사와 수사관이 와서 우리가 그때는 기자들이 있어갖고 못 봤는데 저기를 한번 뒤져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컴퓨터 2대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도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건 저 컴퓨터가 왜 저기 있지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2017년, 16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컴퓨터 용량이 이제 80기가밖에 안 되는 하드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네. 아무튼. 아무튼 네네네. 그게 이제 정경심 교수님 거라며. 네, 정경심 언제부터 교수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방치해둔 건데. 네네네. 그거를 그냥 가져갔다고. 그쵸. 조교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그렇죠. 조교한테 이 컴퓨터에 대해 이미 제출한다고 동의해라라는. 내 것도 지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불러준 대로 받아 써라라고 하는 그쵸. 거죠. 예.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겁니다. 위수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수증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검찰은 바로 여기 안에 바로 획기적인 증거가 들었다고 했는데 이 증거를 통째로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제기했던 두 가지 스모킹 건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이 컴퓨터 안에 이 컴퓨터 누구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와가지고 컴퓨터를 구동을 해보는데 구동이 되자마자 모니터에 조국 폴더라는 게 있으니까 조국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조국이다. 소리를 지르고 나서 조국이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이미 제출을 받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이미 제출을 받으려면 그 조국 폴더가 있었고 정경심 교수님 거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검찰은 이미 제출을 조교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경심 교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갈게요라고. 그렇죠.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우리 가져왔는데 이거 동의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후영장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사후영장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검찰이 지금 뭔가 숨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또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지금 상황을 보세요.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증거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네. 근데 만약에 그 증거 능력이 없어서 쓸 수 없게 된 그 컴퓨터 안에 핵심적인 진짜 중요한 스모킹건이 들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확 나는 까버리겠어. 그렇죠. 이럴 때 언론 분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봐라. 너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바로 봐라 그러면서 봐.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증거 능력이 없지만 실체적인 증거는 있다. 봐라 이럴 거야. 그렇죠. 완전 공개하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모양을 보면은 당연히 그런 모습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네. 보면 뭐 꾸기 문자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꾸기 문자랑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없잖아. 수 없죠. 딱 내보내면 될 텐데 안 내보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면 뭐냐면 없는 거 아니야? 아예?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어는 봤어 근데? 못 물어봤습니다. 물어봐 이제 좀. 이제. 네. 아,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래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 거의 6개월 넘게 좀 있으면 1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쵸. 예, 예. 10개월가 다 돼가는데 10개월 가까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결말을 짓는지 우리 국민 모두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저희 하객진 바로 저와 우리 김태현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있다. 하는 예, 거죠. 나중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요.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불리한 주장을 내놓기 전에 상당히 이 조국 장관 측에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가족들끼리 만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당시에는 양복을 맞춰주겠다고 재단사를 보낸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조국 장관한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구? 딸과 아들 네. 이름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국 아니 아까 했잖아. 씨. 너 뭐 들었냐? 죄송합니다. 예. 조민 씨와 조원 씨에 대한 예.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래서 며느리 삼겠다라고 많이 했다 그래요. 실제로 아들이랑 소개팅을 했대. 네. 근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소개팅을 하고 조민양이 기겁을 했대요. 왜 그런 거죠? 근데 자세한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네. 참아 못하겠어. 근데 나중에 그거는 네. 그 사적으로 내가 얘기 잘 해줄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조민양을 며느리 삼겠다라고 하면서 용돈도 주고 뭐 선물도 하고 선물도 보니까 되게 비싼 것 많이 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용돈도 저희가 알기로는 5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법정에 나와서는 5만 원 줬다고 얘기해요. 50만 원이 맞는 모양이던데? 확인해 보니까 근데 5만 원 줬다고 얘기합니다. 뻥 까고 있네. 또 위증이네요. 자, 그리고 네. 선물도 보면은 엄청난 걸 줘요. 그 오페라 VIP석 이거 얼마짜리니? 얼마죠? 100만 원이 넘어갈 그렇지, 거예요. 100만 넘어갈 거. 예. 이런 걸 주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타조 가죽 지갑도 선물로 줍니다. 타조 가죽 지갑이. 타조 가죽 비싸. 진짜요? 타조 가죽 진짜 비싸. 그리고 이 아들한테는 양복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아는 재단사가 있다. 와라. 라고 하는데 안 오니까 재단사를 보내겠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 법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아들한테 연락을 했다. 근데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그 주려던 게 뭐냐 그러면 그 변호인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좋아하는 게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사이다였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님한테 한 박스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친했네. 엄청 친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변하기 직전에는 네. 폭로하기 직전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다음에 우동기 이 사람이 대구 교육감이겠죠. 네. 그리고 조금 그 정정해야 될 게 곽상도 의원과 그리고 그 주강덕 의원이 표창장 관련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날, 최교일 의원의 소개로 김병준 의원과
우동기 교육감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우동기 교육감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 사람인데요. 이분이 교육감 선거를 할 때 동양대 직원을 2명을 보내서 그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하고요. 동양대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선거법 위반인데? 그거는 이제 처벌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일 겁니다. 이거네? 네. 이야, 참. 자, 어쨌거나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요. 왜 이렇게 돌변을 하죠?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재판정에서는 최 전 총장이 부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청탁을 했다는 그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녹취록도 제시가 될 뻔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고 제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한테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냥 교수일 때 그 신입생 네. 입학식 때 축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접근을 했고 조민양 같은 경우는 며느리 삼고 싶다 하면서 그렇죠. 이뻐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2018년에 확 돌변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까지 그랬다가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동양대 관련된 민원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좀 받아주길 바랬는데 칼같이 거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대학 역량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최하위 15%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국고 이제 지원이 좀 끊기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당하지 않게 좀 손을 써달라라는 청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때 상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문자 메시지는요. 정경심 교수가 아들인 조원 씨한테 보낸 겁니다. 조원 씨와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저기 보시죠. 엄마, 최성해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일단 무시했어요. 자, 쭉 보다가 왜 했지? 나중에 전화할 거.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보시면 수업 중이어서 전화 못 받아 죄송하다 문자 보내렴. 수업 끝나고 전화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만일 주소 가르쳐 달라고 하면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고 아빠가 뭐든 받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렴. 용돈이라든가 이러면은 아빠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최성해 총장이 조민 씨한테 전화를 계속 하죠. 근데 조민 씨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조원입니다. 조원이요? 죄송합니다. 네. 조원 씨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 한편으로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엄마는 정경심 교수님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야 받지 마. 주소 알려달라 그러면 주소 알려주지 말고 뭐든지 받지 마. 아빠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정황이죠? 최성해 총장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계속 접근을 했었다. 약간 스토킹 비슷하게 했었다. 이런 정황이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이거 어렵게 구했습니다. 너 이런 거 좀 구해봐. 아이씨. 너 좀 이런 거 좀 해보라고, 이제. 저번에 본 건 제가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니? 네. 지난번에 그 당자 수표? 네, 맞습니다. 우리, 김정인 기자가 했어요. 괜히 혼났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사립대 같은 경우는 국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량평가 같은 데서 낮은 등급을 받게 돼서 국고 지원금이 끊기거나 확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동양대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조국 전 장관을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거고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김병준 위원, 우동기 씨와 같은 이런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줄을 대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날 재판에서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권 친화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최성해 총장은 사실 사적인 앙심을 가지고 이렇게 폭로를 했다. 달리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하객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글쎄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소식이 아니라 좀 더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늘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재밌기도 하고 꼭 필요한 그런 법조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기자들과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